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과거 성폭행을 저지른 체육교사가 아직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체육교사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고소 시기가 늦어 처벌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반강제 수금을 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수금 행위는 대표에게 주는 선물 명목으로 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3차례씩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시작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른바 풀 소유 논란으로 3년간 활동을 멈췄던 혜민 스님. 자, BTN 불교 방송에서 방송된 새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첫 방송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부처님께 삼배 합장하고 삼배를 올리는 모습으로 오프닝을 열었는데, 자, 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참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가르침으로 삼아 승려의 본분인 포교와 전법, 보시와 봉사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자, 과거 혜민 스님을 응원했던 분들의 마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반응이 궁금하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이끌려서 사반 입문했습니다. 김미연 여사 딸내미가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이주희님. 백성문 변호사는 수요일 날 보니까 MBN, TV조선 두 탕을 뛰던데 시간대 바뀐다고 사반에 한 번만 나오겠다니 사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아요 하신 박호진님. 제 말이 그겁니다. 자, 늦은 나이에 인슐린 주사 10달간 맞아가며 어렵게 낳은 우리 아들 박예준, 내일 6번째 생일 축하한다 하신 문유라님. 자, 사진 보여주세요. 어제 오후 5시 부산 남문초 연제 우체국가 버스 정류장인데요. 세상에 누가 잃어버린 돈을 저렇게 돌로 고정해놨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요. 우리나라 민도 완전 짱 하신 김주연, 백은지님. 자, 경남 양산의 박정남님, 청주의 지문선님, 동대문의 김선구님, 박현주님, 문선양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육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뜯고 즐기고 먹튀. 자,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커플이 저렇게 빨간 문을 열고 입장합니다. 이곳은 바로 치킨집. 자, 계산대 바로 옆 테이블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메뉴판도 들고 우리 뭐 먹을까? 닭다리 뜯을 생각에 행복감 충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냠냠짭짭 후루룩 짭짭. 잠시 후 계산대에 자, 저렇게 먹고 있어요.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상황. 남성 외투 입고 가방과 휴대전화도 저렇게 챙깁니다. 야, 여성과 함께 바깥으로 저렇게 일단 나갈 채비를 하죠. 나갑니다. 알콩달콩 팔짱까지 저렇게 팔짱 지금 언제 낄 거야? 지금 끼네. 자, 나가는데요. 자, 둘 중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안 비밀. 자, 제가 여태껏 100건 이상의 먹튀 영상을 접하면서 저 나름의 분석 틀이 생겼습니다. 보통 먹튀는 동성끼리 있을 때 또는 이성 커플이 있을 때도 먼저 여성을 내보내고 남성이 혼자 하는 경우. 왜?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커플이 쌍으로 대놓고 먹튀를 합니다. 참, 저걸 뭐 다정한 커플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금 보신 영상,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보신 것처럼 치킨하고 음료 시켜서 1시간 넘게 정말 맛있게 즐겁게 먹고 다정하게 먹고 그대로 나가버린 거죠. 한 41,000원어치를 먹었다고 하는데 저녁 시간이어서 굉장히 바빴대요. 그래서 뭐 사장님도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 직원분도 잠깐 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 끼고 이쁘지 않게 나갔죠. 사실 제보자분이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빨리 갚으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주행 중 택시기사 폭행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회사까지 와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겪으셨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네. 야!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뭐냐요? 이거 하냐고. 때리지 마세요. 인간이냐고. 뭐 어서 떨었어요? 인간이냐고, 너. 야, 나 이해? 치시면 안 돼요. 아유, 진짜 택시기사 폭행 지긋지긋합니다. 저 사람도 맨정신일 땐 기사 폭행 뉴스 보면서 저런 놈들은 저거 얼굴 공개해야 돼 했을 텐데 말이죠. 네, 지난해 12월 30일입니다. 당시 택시기사인 제보자가요. 서울 강남에서 한 남성 승객을 태웠는데 대전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장거리 승객이었는데 고속도로 달리던 와중에 승객이 갑자기 이 제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쥐고 수차례 폭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 팔을 잡아 끌면서 운전 방해하고요. 얼굴 잡아 뜯는 덕분에 이 출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오, 아이고야. 결국 제보자는 이 폭행을 견디면서 30km가량을 더 운행을 하다가요. 휴게소에서 기다리던 경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 와중에 경찰까지 폭행해서요. 운전자 폭행뿐만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저는 남성, 저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만, 교수님, 저 사람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너 내가 이해되냐라고 하는 그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폭행을 하면서 30km를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 행동이고요. 실제 이제 그 운전자의 폭행에 대한 그 처벌은 지금 이제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60대 남성인데요. 유명 대학의 현직 교수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은 이제 술이 깼으니까 엄청 그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추 언론과 인터뷰에서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거의 보니까 인사불성이 된 상태인데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현행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남성의 소속 학교에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대 현직 교수라고 하면 정년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학교의 명예와 자신이 쌓아왔던 개인의 명예 이게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인데 정말 그 유정의 미를 걷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 유명 대학교 교수의 행선지는 대전이었다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방금 철도하셨어요. 자, 사방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셨는데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에 한 여성이 입장을 합니다. 계산대 위에 가득 들고 온 짐을 저렇게 내려놓고 자, 걸려있던 비닐봉지를 탁 뜯더니 갑자기 구두 한 켤레를 꺼내서 저렇게 봉지에 쑥 집어넣죠. 아이고 저거. 자, 봉지를 야무지게 묶고 다시 장바구니에다 저렇게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옆으로 가서 물티슈를 저렇게 뽑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쓱쓱 닦고 자, 그리고 물티슈 저 한 통을 갖다 들더니 어디다가 역시 자기 백에다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장바구니에. 그대로 그다음 뭐 할까요?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금 무인 점포에 와서 아무것도 안 사고 고객들 쓰라고 놔둔 물티슈랑 비닐봉투 가져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이고요. 저기가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무인 점포입니다. 저 여성이 들어와서요. 일단 매장 내에 비치돼 있던 비닐봉투를 한 장 뜯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신발을 담고 그 이후에 제보자가 고객들 사용하라고 비치해둔 물티슈 그것도 한 장 뽑더니요. 이내 한 통을 그냥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이 이전에도 이 무인 점포에 자주 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품을 대량으로 사기는 사는데 사면서 몰래 한두 개씩을 꼭 더 챙겨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부 계산을 하긴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눈 감아줬었는데
했는데 이번에는 구매도 안 하고 손님들 사용하라고 비치해둔 그런 물건들을 몰래 가져가는 걸 보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궁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요 위종결 처리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주거지 같은 개인정보가 불분명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런 분들이 꼭 이 대중 목욕탕 가면요. 타올 훔쳐갑니다. 그렇죠. 타월이나 뭐 이렇게 아주 자질구레한 거를 훔쳐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절도죠. 절도고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재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덕하고 법의 어떤 경계선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 쓰는 거를 사실은 뭐 그거 쓰라고 주는 거니까 비닐봉지라든지 휴지라든지 가능한데 그걸 한 통을 가져간다 사지도 않고 그 부분은 법에 문제가 된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저분 여러 번 반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기뿐만 딴 데 가서도 저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공개하고 당신 떳떳할까 묻고 싶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뭐든지 다 갖고 오는 하나 통째로 내가 사든지 말든지 그게 떳떳하면 얼굴만 공개해보면 알아요. 떳떳하면 계속 할 거고요. 근데 얼굴 공개하면 못 할 겁니다. 아마 떳떳하지 않겠죠.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위험천만 고개 운전입니다.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운전자를 만났다는 건데요. 영상 보시죠. 자, 교차로를 지나는 불박차. 자, 오른쪽에 오토바이가 바라바라바라 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앞바퀴를 들면서 윌리 묘기를 시작합니다. 들으셨나요? 자, 비틀비틀 불안불안 여여여여여여 넘어지지는 않네요. 자, 나 보면서 다들 완전 멋있다고 하겠지? 아니요, 방금 들으셨죠? 미친놈이야, 뭐야? 라고 했어요. 이제 사건 반장 시청자분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똑같은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저거 제정신이 아니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게 최근에 서울 송파구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은 저기 영상에도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들고 저렇게 달린 거예요. 저러다가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다치지만 이게 뒤에 있는 차량들,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에 사실 굳이 법대로 따지면 안전거리 위약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뒷차는 엉뚱하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 크게 다칠 건 뻔하고 왜 저러고 삽니까 진짜? 아우, 진짜 답답합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쓱 닦고 떠난 여성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보시죠. 자, 여성이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옵니다. 주변을 막 이렇게 두리번 보는 것 같더니 CCTV 봤어. 뭐 하려고? 자, 문 앞으로 일단 가요. 자, 또다시 문 앞에서도 뭔가 좀 두리번 하는 것 같더니 바지를 주섬주섬 그러다가 괜히 문고리도 슬쩍 지금 돌려봤어. 문고리 만졌어 지금. 자, 그러더니 그다음 뭐 하려고? 바지를 쓱 내리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자막 빼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작은 겁니다. 남의 가게 앞에다가 노상방뇨. 자, 볼일 다 봤어. 언제 그랬냐는데 옷 매무새를 저렇게 단정하게. 자, 옆에 세워둔 대걸레를 왜 들어? 자신의 흔적을 쓱쓱 닦습니다. 어머 완벽한 것 같아. 자, 대걸레를 있던 곳에 놔두고 뭐 하려고? 그렇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네요. 자, 박 변호사님, 어제 글로벌픽에서 중국 지하철 안에서 아기 소변 보고 그대로 가버린 엄마 영상 소개하셨잖아요. 네. 노상방뇨를 안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저렇게 뒤처리 잘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도 마지막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인가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3월 4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매장 문을 닫고 있는데 여성이 와서 이렇게 저런 소변을 봤는데 아마 올라올 때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느낌이 들어요. 힘든 상황에서 올라왔어요. 아마 아주 급한 상황에서 아마 저기 반드시 개방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문이 열릴 거라고 확신에 갖고 올라왔는데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냥 저기서 이제 용변을 보게 말았는데 실제로 문고리 잡았던 곳이 화장실입니다. 실제로 그 화장실은 개방이 돼 있답니다. 조금 더 세게 잡아서 당겼으면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포자기한 마음에 그냥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용변을 봤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줬더라면 한 번만 더 돌렸으면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이
전달해 준 사람 얘기 따르면 그래도 마지막 밀대로 그것을 다 처리하는 모습, 그 부분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치우고 간 인간들 수두룩인데요. 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이 불쌍해요. 아, 이거 진짜 논쟁적인 사연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네, 그 재혼한 남편과 그 아들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가 13년 전에 재혼을 했고요. 당시에 남편이 1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들 화목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그 아들이 자라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그 아들 취직한 아들에게 직장 생활하는 어른이니까 분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권했다가요. 아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친어머니랑 살아왔는데 그래도 뭐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다 같이 만나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혼주석에다가 친어머니를 앉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남편은 난 절대 전처랑 못 앉는다 한 겁니다. 사연자를 앉히든가 그게 아니면 나 혼자 앉겠다 선언을 한 거죠. 이 사실 그 남편으로서는 전처가 재산 관리 잘못한 탓에 돈을 다 날렸고요. 온 가족이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기까지 해서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굽히질 않아서 남편이 홧김에 그럼 네 엄마만 앉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지난 명절에 안 왔답니다. 그리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해보니까 이젠 명절도 엄마랑 지내겠다. 사실상 절연 통보를 해왔는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고생고생 뒷바라지에서 아들 키운 남편이 혼주석에도 못 앉게 생겨서 너무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아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세요. 말이 좋아 독립이지. 나 취업하자마자 새엄마랑 둘이서 알콩달콩 살려고 나 쫓아낸 거 아니야. 그런 날 받아준 게 엄마라고요. 그런 친엄마가 있는데 왜 내 결혼식 혼주석에 새엄마를 앉혀요? 우리 엄마 피눈물 흘릴 거 생각하면 아빠 제안 난 못 받겠어. 엄마랑 앉기 싫으면 아빠도 앉지 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이 아빠의 좀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들어보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 자식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 내가 널 쫓아낼 생각이었으면 재혼하자마자 내보냈어 인마. 새엄마가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뭐 감히 그딴 여자를 내 옆자리에 앉혀. 내가 네 엄마란 여자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온 집안 박살내고 쫓겨난 주제에 어디 혼주석에 야, 안 가. 네 결혼은 안 가 인마. X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박 변호사.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뭐 결혼이 이제 혼인이 가족과 가족, 집안과 집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편, 신랑 또 신부 두 사람의 결혼식이거든요. 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두 번째 봐야 될 게 지금 우리 사연자는 사실은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혼주석에 가서 우리 남편이 앉아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봤을 때는 가시는 게 맞고요. 또 그 자리에 뭐 친엄마가 오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들이 원하는데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득을 좀 해서 가야죠. 아들 결혼식인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사연자도 안 간다고 다 용납해 주는데 왜 저럽니까? 자, 교수님. 이 남편과 이제 그 전 부인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제 뭐 당장 뭐 어떤 빚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 있어서의 문제는 부부 간의 문제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주위에서도 요즘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별을 만약에 했다면 당연히 현재 어머니가 가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한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예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그 결혼을 시킬 때는 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떨어져 있는 또 한 배우자를 그쪽으로 불러서 결혼을 하는 그런 그 예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아마 이 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분가하고 난 뒤에 이 친어머니하고 계속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새어머니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엄마는 그쪽 자기 친엄마는 놔두고 난 뒤에 그쪽 집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어떤 입장, 이것도 아버지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너무 이게 뭐 OX 문제로 해결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전처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사채업자들 막 아니 지긋지긋한데 우리 아들 결혼식에 이 뒷바라지한 새엄마 놔두고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그 전처를. 쉽지 않죠. 쉽지 않고요. 저도 이 남편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들 편을 든 이유는 뭐냐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저는 이혼을 잘 말릴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무렵에 자녀가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참으시라고 말려요. 그 상처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갑니다. 이게 19살이면요, 고등학생이면 클 만큼 큰 거 같죠? 아니요, 자녀분들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또래도 굉장히 상처가 크게 남고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게다가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와서 친어머니랑 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애착 관계가 어머니랑 더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들을 생각하셔서 정말 얘 아내는 정말 보기 싫을 것이 이해하지만 잠시만 참아주시면 어떨까. 그게 아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렸던 결과랑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저는 되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 김윤경님, 부모 감정 때문에 아들 결혼을 망칠 필요는 없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임명희님, 어렸을 때 재혼해서 키웠다면 모르겠지만 이번엔 아버지가 양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앨리스님 역시도 아들 결혼식인데 자존심 접으시고 그냥 1시간만 좀 참으세요 하셨는데요. KM킴님은요, 돈 관리로 학을 뗄 정도면 아들 모르는 뒷이야기도 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건 반장 뾰로롱. 시간 바뀌었다 아이가. 4반은 6반이잖아. 이제 4반 6반 아니다. 7시 50분 750. 얼른 너도 알람 맞춰놔라. 750 뾰로롱.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한 남성이 고등학교에 기간제 체육교사로 부임합니다. 그는 학교 스포츠 클럽의 담당 교사를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사가 오고 난 후에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과거에 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했었다는 건데요. 결국 이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고 곧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은 또 다른 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의혹을 받고도 멀쩡히 교사 생활을 이어가는 남성.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한 교사를 고발한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고발하고 싶은 그 대상은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교사였습니다. 이 체육교사로 부임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의 담당 교사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지난해 교육청을 통해서 이 학교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 교사가 과거에 어떤 심각한 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제보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던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 부임한 것을 알고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시죠. 학교에 정식 교사 말고 왜 기간제 교사라고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교사가 있거든요. 그 체육 교사거든요. 그 과목이. 그래서 그 스포츠 클럽의 그 체육 교사 해당 성범 강간으로 연루되는 교사가 스포츠 클럽에 참여했는 거를 보고 그때 그 사람이 강간으로 막 이렇게 조사받고 학교에서 한번 잘려가지고 알고 있어요. 조사받고 강간했다 그걸로
하여튼 조사받고 경찰이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한번 잘렸어요. 아, 이거는 좀 그렇죠. 교사, 예. 성범죄죠, 성범죄. 자, 그렇지만 이 성범죄는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2012년도에 이 교사가 어떤 여성하고 술자리에서 동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준강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술에 취해서 뭐 한거불능 상태에서 술자리에 우연히 동석했다가 이 남성, 이 피해자한테 모텔에서 중간간 당했다라고 주장도 했고요. 이 피의자, 이 교사 역시 간음한 사실하고 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거, 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뭐 술에 취해서 하긴 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가 당시 근무한 학교에서 해고까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임용 안 되잖아요. 네,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로 해고가 됐으면 다시 임용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교사는 법적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가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2012년에 일어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친거죄,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어야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때였는데 예. 문제는 피해자가 2년 6개월가량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6개월가량이 지나서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내가 나 가해자를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신상 정보를 몰라서 고소가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고소 기간이 도과했다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하, 그래서 이제 임용이 가능했던 거군요. 그런데 이제 전과만 없다 뿐이지 범행을 인정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보자는 아니 자기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까지 한 사람을 어떻게 학교에 두느냐. 지금 이렇게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제보를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법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임용을 할 때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바로 해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규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관 이분은 그 남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용기를 가지고 이 민원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내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 해당 학교 교장이 이제 교사를 갖다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예. 누가 민원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의 어떤 그 정보를 갖다 흘렸다는 거예요. 제보자를 추측할 수 있는 뭔가 단서를. 그렇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교사가 이 민원인인 이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갖다가 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고소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상당히 심적으로 불편한 건데 예. 결국 교육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기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이제 종결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자는 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자신이 피고소인이 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국민권익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고요. 지금 이거와 연관돼서 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대처를 갖다가 우리 학교 측에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됐든 그 해당 교사는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한 학기 만에 학교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가 됐든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거겠죠. 자, 그러면 이 학교를 떠났다는 그 해당 교사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직도 학교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대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좀 경력 같은 걸 적을 때 허위로 좀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도록 하면 절대로 재임용은 안 되거든요. 종이에 내는 이력서로 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했는지.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1학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성추행해가지고 학생이 고소하면은 도망 나와버리면 끝나거든요. 왜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가면은 선생님들이 애들 막 만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예, 그거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거를 계속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계속 근무한다는 그게 문제예요. 또 다른 학교에. 예, 다른 학교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보자분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조금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이게 기간제 교사다 보니까 일반 교사, 정규직 교사하고는 아무래도 임용 과정이 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과가 없으니까 뭐 어떤 법적으로 하자 사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됐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 있으면 네. 이 사람이 왜 해고가 됐지라고 알아볼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본인이 임의로 삭제를 하거나 그걸 적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지금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 상황이죠. 자, 교수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뭐 어떤 직업도 갖지 말고 평생을 그냥 놀다가 놀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본 상식이죠. 네. 예, 지금 이제 아까 그 법적인 그 제도의 미비로 해서 이제 발생이 된 문제인데, 실제로 이 제보자에 따르면 지금 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해당 교사가 여학생들에 대해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갖다가 하거나 또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목격담, 이 주장들이 들려오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대회나 또 외부 행사에서 학생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지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담당하는 체육 교사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뭐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다른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가장 상식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만약에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그 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정말 체육교사들은 뭐 이렇게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박 변호사님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신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뭐 지방 어디 다니면서 뭐 하룻밤 자면서 이렇게 대회 준비를 한다거나.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과목도 많이 문제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게 체육 선생님 같은 경우거든요. 접촉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섬세하고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반강제 수금을 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수금 행위는 대표에게 주는 선물 명목으로 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3차례씩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 치킨 정말 많이 먹는데 이른바 선물 강요 갑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그 처갓집 양념치킨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전국에만 1,200여 개 넘는 가맹점이 있고요. 한 40여 년 넘은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이른바 처돌이라는 인기 마스코트까지 앞세워서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크게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비즈 단독 보도 통해서요, 이 회사의 임원이 이 대표 선물 사겠다고 수금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임원 A 씨가 지난달에 직원들 모인 단체 채팅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설을 맞아서 대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좌번호도 공유를 했습니다. 이어서 엑셀 파일을 공유했는데 이 파일에는요, 직원들의 직급, 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과장은 25,000원, 대리는 2만 원, 사원은 10,000원씩 내라,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건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입금이 곤란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달라라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저 처돌이 진짜 좋아하는데. 자, 이제 뭐 과연 강제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한 번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보도에 따르면 1년에 3번
대표님 생일, 어. 설, 어. 추석 이렇게 이제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라는 만약에 거고요. 그 주장대로라면 대표님의 생일이 거의 명절이네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세 번째 명절이 되는 셈인 거고, 근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거는 지금 돈을 걷었잖아요. 아예 월급에서 빼고 준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차돌이가 뭐 500만 수 이상 판매돼서 기념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답니다.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예. 좋은 일인데 그때도 이거 뭐 좀 저 주문 제작해서 떡값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떡값을 필요합니다라면서 아예 빼고 그 급여를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온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해당 그 치킨 회사 어떤 입장일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은. 저희가 직접 그 해당 치킨 회사 처갓집 연락을 해봤는데요. 억울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은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사실 이 대표님 선물 비용을 강제로 수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있는 그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라는 분이 명절에 원래 계약에도 없는 선물 준비해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는 직원들도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시일반해서 선물을 드린 것이지 지금 보도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가 명절에 직원들한테 선물을 돌리니까 직원들도 이제 답례하는 차원에서 십시일반해서 자발적으로 선물을 드린 걸로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측에 따르면요, 박 변호사님, 네. 정작 그 임원들은 대표가 따로 그렇게 선물을 받는 걸 모르고 있었대요. 그렇죠. 보도에 따르면 임원 A 씨가 계좌를 돌렸고 그런 것들을 좀 주도했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에 따르면 임원이 아니다. 차장급 직원이 선물 주도를 했다고 하고요. 임원들은 이런 관행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다고 하고 일단 차장이요? 그러니까 차장이면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처갓집의 차장인 것 같아요. 저기서. 그래서 차장이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장이 뭐 극하면 부장보다 밑이 차장이잖아요. 정확한 과장, 차장 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임원들은 잘 모르는 상태고 이 차장한테 입금 리스트 좀 요청해달라, 가지고 와라 요청해둔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임원들 모르니까 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뭐 1, 2만 원 정도고 직원들 한 40명이니까 뭐 많진 않다. 뭐 그러면 4, 50만 원 아니면 6, 70만 원이니까 뭐 별로 많진 않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제는 아니다. 자발적이다. 십시일반. 그리고 임원이 아닌 차장이 주도한 일인 것 같다. 임원들은 몰랐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직원들 그 명단 엑셀 파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약간 뭐 항상 비슷한 말씀 내용 나갈 때마다 전 그 생각나요. 그냥 중국집 가서 부장님이 저도 딱 그 생각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난 짜장. 그래서 그렇죠. 그럼 저도 짜장이요. 그러면 아니 젊은 사람이 그거 한 그릇 갖고 되게 탕수육 시켜. 그러면 누가 시킵니까? 어떻게 시킵니까? 전 짜장면 좋아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요, 이런 온정이라고 해야 될까, 좋게 표현하자면 어떤 아름아름으로 정을 나누고 이런 거는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랫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것이 금액이 작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조직 내에서 일을 하려면 공식적인 결제 라인을 거쳐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직원이 40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적인 관계를 혼돈하게 되면 회사 기강 자체도 오히려 더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 차장이 그렇게 주도를 한 거라면요, 그 차장분, 임원분들이 혼내시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맞아요. 없이 그렇게 특히 평사원들한테 우리 이런 부담 절대 안 주겠다라고 다짐 받으십시오. 교수님, 이 만약에 정말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도했고 임원도 모르고, 임원도 몰랐으면 대표도 몰랐겠죠? 아니,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걸 딱 보고 받고 이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거? 대표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알았겠죠.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이 직원들이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또 챙겨줬구나 뭐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아주 뭐 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 사실 언제부터 이런 그 관습이 있었는가를 이 그 회사에서는 잘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게 뭐 이전에 뭐 예컨대 한 10년, 20년 전 이런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여기서는 대표가 선물만 받고 자기는 선물을 안 줬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표면화되고 뭐 회사 이름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내부적인 단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일각에서는 뭐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이 처갓집 쪽에서는 조선비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법적 어떤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닥터 구찌님 참도 강제성이 없겠습니다. 이게 위계죠 하셨고요. 땅땅님 저런 사람들 대표한테 선물 올릴 때는 지 이름으로 냈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김순애님 어제도 처갓집 사 먹었는데 점점 하셨고요. 한희수님 과잉 충성이 회사 망하게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회사 측의 어떤 공식 입장 언제 나올지 좀 봐야 되겠네요.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한밤중 길거리 한복판에서 폭행 사건. 네, 지난해 8월에 21살 남성이 친구인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그러니까 총 4명이서 강화도로 놀러 가게 됩니다. 친구끼리 놀러 간 자리였던 건데 늦은 밤 길거리에서요. 이 남성이 길이가 약 1.2m 되는 둔기로 그 친구인 여성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합니다. 이게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 사이이긴 했는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고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이 여성이 돈 300만 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8개월 전에 빌려간 돈 300만 원을 갚지 않으니까 여사친을 길거리에 세워둔 채 빨리 갚아 막 하다가 이제 막 폭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의 행각 과연 여기에서 그쳤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옷은 왜 벗겨라뇨? 옷을 벗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폭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전에 그 길거리에서 상의를 웃옷을 벗고 속옷 차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 따라해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 2022년 12월에 300만 원을 빌렸고 2023년 8월 20일 전에 갚겠습니다. 이 따라해 하고 그 모습을 따라한 걸 찍은 겁니다. 왜 그랬냐면 폭행을 저지르고 하니까 네가 이거 신고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거 너 저기 이거 뭐 약정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갚으면 지어주겠다. 이게 자, 그런데 20대 초반이라잖아요. 근데 이제 300만 원을 빌렸다면 300만 원 정말 큰 돈이죠, 교수님.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패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는 것도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돈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끼리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제 이 남성이 자기 그 친구인 그 여성에게 하는 이 행위를 보게 되면 아주 이게 전문 그 사채 업체에서 어떤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길거리에 여러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속옷 차림으로 사진 촬영을 갖다가 한다. 이거는 또 돈을 갖다가
빌리고 난 뒤에 갚지 않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죠. 이 성적인 수치심 같은 것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과연 이제 돈을 갚고 난 뒤에는 저 영상 촬영한 걸 갖다가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버전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이제 오해를 하시던데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여자 사람 친구예요. 친구인데 성별이 여자. 자, 그런데 그 집에까지 쫓아갔다면서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여사친 집까지 갔는데 뭐 공동 현관문을 들어가서 벨 누르고 소란을 좀 피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서 꽝꽝 누르고 벨 누르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서 신용 점수 좀 보여달라. 너 왜 못 갚느냐. 이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신용 점수 보여달라라고 하고 그게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또 촬영하기도 했다고 하면서요. 어쨌든 간에 주거에 계속 이렇게 침입해서 확인을 좀 했다고 합니다. 자, 법의 심판을 받았겠죠. 네, 일단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어떤 큰 성적 불쾌감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봤는데 일단 피고인이 3개월간의 구금 생활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을 보면 20살 성인, 그러니까 네. 어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유, 제가 이놈의 자식 진짜 확실하게 따끔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한 게 그렇습니까? 집행유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성인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는 점이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좀 저희도 이제 변호나 뭐 재판을 하면서 이 판사들이 이제 판결문을 쓸 때 양형 이유를 사실 피해자들은 다 보거든요. 판결문 보는데 한 2개 정도 적으면 좀 부족하니까 3개, 4개 적다 보니까 이 하나 적은 것 같아요. 변호의 의견서에 있던 걸 보고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미성년자도 사실 부모가 계도하기 어려운데 성인입니다. 20대 성인을 어떻게 계도한다고 그게 양형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양형 요소는 사실 피해자 합의됐던 부분입니다. 합의겠죠. 근데 범죄가 사실은 녹록치 않아요. 주거 침입도 있지만 촬영 같은 것도 아주 그건 다른 의미의 또 보호법익을 침해한 범죄거든요. 여러 가지 특수 폭행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단순하게 계도가 된다는 걸 고려해서 좀 형을 깎아주고 집행유예 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가해 남성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 그 여사친에게 돈을 갖다 빌려줌으로써 실제로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빌려준 돈도 못 받았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제 완전히 원수관계로 깨져 버렸죠. 오히려 합의금을 내 가지고 금전적 손해를 입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은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뿐인 그런 결말인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까운 사람들, 친구, 형제, 이 금전 거래를 갖다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예. 자, 3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가족 여러분, 오윤성입니다. 사건 반장이 3월 11일부터는 저녁 7시 50분에 찾아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의 이른 아침) 한 공무원이 아산 갱티고개를 찾습니다. 늘 하던 대로 출근 전 아침 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풀숲에서 이상한 뭔가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여성의 시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확인해보니 숨진 여성은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였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갱티고개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갱티고개. 자, 2002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22년 전이네요. 이른 아침에 운동하던 행인이 그 고갯길에서 웬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네, 이게 2002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고요. 출근 전에 그냥 아침 운동을 하던 인근 사는 공무원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갱티고개를 걷던 중에 이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경찰 출동했고요. 신원 확인해 보니까 이 발견 장소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노래방의 업주였습니다. 이 사인은 다발성 경부절창, 그 목 부분이 예리한 도구에 의해서 훼손된 상태였고요. 뒤에서 뭔가로 목을 조른 것으로 추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 자,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어땠을까요? 일단 새벽에 그 노래방을 정리를 하고 퇴근까지 한 것으로 보여요. 그 평소에는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차는 노래방 인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차 안을 보니까 이게 차 뒷좌석 속에 담배꽁초하고 담배째도 있었고요. 조수석에 뒷좌석에 또 신발도 있었고 조수석에 안전띠에 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이 감식을 해보니까 또 피해자의 혈액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차에 탔다가 차에서 끌려 나가서 납치를 당한 거로 그렇게 경찰은 봤고요. 근데 시신 상태가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면식범이라거나 아니면 면식범이지만 또 치정이나 원한 관계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다양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아, 지금 사진 속에 저곳이 이제 사건 현장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장에 남겨진 혈액은 매우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그 주변 CCTV를 분석을 해서 범인 추적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낮 12시 55분부터 어떤 사람이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 카드로 ATM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특징이 한 군데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충북 청원에서부터 대전, 무주 등을 돌아다니며 8대의 현금 인출기에서 총 195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 범인이라고 우리가 좀 단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CCTV 지금 보고 계신데 저기에 모자하고 마스크로 완전 무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CCTV가 남았지만 사실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누구인지를 갖다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용의자를 몇 명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현장에 남겨진 그 혈액 한 방울, 이 그 혈흔과 담배꽁초에서 나온 그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서 잠시 이 수사는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야, 그럼 담배꽁초 그리고 혈흔에서 나온 DNA, 그런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고, 이런 수사 정말 꽉 막히겠는데요. 자, 답답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3개월 만에 이 갱티고개에서 2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1차 사건이 발생한 곳하고 한 3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40대 여성이 이 시신이 발견이 됐던 건데요. 사인은 이제 경부 압작 질식사인데 차도 역가한 상황도 있었고요. 성폭행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너무 유사하다고 봐서 이거 사실상 동일범 짓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차가 좀 막막하니까 2차 사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차 사건도 많은 증거들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1차, 2차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사실상 무슨 연쇄살인의 느낌이 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반전을 뭔가 이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 태완이법 아시죠? 그게 시행이 되면서 경찰이 뭐 미제 사건 전담반 이런 걸 발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도 사건 발생 15년 만에 이 충남경찰청에서 갱티고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요. 프로파일러 8명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4,300쪽가량의 수사 기록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내린 결론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면식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차에 태울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거고 범인들 얼굴을 알기 때문에 범인들의 얼굴을 이 여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랑 카드를 순순히 내줬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흉기를 사전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이 아니라 갱티고개가 살해 현장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혈흔이 차에 안 남아 있는 걸 보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완전히 제압을 당했다는 의미인데 그럼 누군가는 운전을 했을 테니 범인이 2명 이상일 것이다.
있다. 어허.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면식범 그리고 범인은 2명, 최소 2명 이상. 야, 그럼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까 그 혈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그래서 처음에 진술했던 의심했던 사람들 진술들을 다 서류를 다 뒤져본 겁니다. 그 중에 애초에 의심했던 51세 이모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말이 앞뒤도 안 맞고 가장 수상스러웠는데 그때는 그 발견됐던 혈흔의 DNA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벗어났던 사람인데 지금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공범이 있었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이 사람 DNA가 안 맞더라도 다른 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죠. 공범의 것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딱 노래방을 흔적을 뒤져보고 가게에 있었던 명함이라든가 아니면 드나들었던 사람의 통화 기록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수상한 부분이 나왔어요. 명함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아까 이 범인이 돈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예. 그게 이 씨의 통화 기록하고 일치했던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초동 수사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놓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일 너는 그거 뭐 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경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네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건 맞다. 그런데 공범이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 현장에 있는 혈액은 이 사람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범의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추궁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범행을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하는데 결국 2017년 6월 21일 사건 발생 15년 2개월 만에 범인이 검거가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당시 이 씨가 지적한 공범은 40세 남성 그 최모 씨로서 이 씨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 후배였고요. 범행 당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그 인물로 혈흔과 담배꽁초의 DNA하고도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2001년 중국에서 밀항을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밀 입국했었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는데 아산의 한 폐기물 그 처리 업체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둘이가 만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수사가 멀어지니까 아주 안심하고 거기서 생활을 갖다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건 현장 반경 몇 킬로 내에서 거기 그 온양 시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랑 이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를 좀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회사를 좀 그만두고 뭐 유흥비라든지 생활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노래방 주인을 평소 좀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좀 물색을 하다가 사건 당일날 노래 앞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좀 술에 취해서 나왔던데 접근을 하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차에 태웠고 흉기를 위협해서 현금 한 30만 원하고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비밀번호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특히 이 최 씨가 피해자 목을 졸랐는데요. 피해자가 최 씨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로 목을 졸랐는데 그래서 그 혈흔 자체가 안전벨트에 남게 됐고 아마 최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을 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갱티고개에서 흉기로 한 번 더 확인 사살하고 시신을 굴러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뭐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분석을 하는 거라 쉬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식범 최소 2명 이상의 어떤 범행 이 정도 가설을 처음부터 좀 세웠더라면 15년이나 지금 걸렸을 사건인가. 뭐 사실 이제 그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적 활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소위 그 맨땅에 헤딩을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 수사팀이 초기 단계에서 DNA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과학 수사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건대 그 당시에 그 이 씨 진술이 상당히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 이 DNA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것을 다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니까 추가적인 조사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ATM에 있어서의 인출 동선과 이것이 일치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
그러다 보니까 이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벗어났구나라고 해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천안 아산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상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것이 다시 드러나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 지역을 떠나지도 않고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군요.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아까 그 2차 연쇄살인 아니냐 했던 그 두 번째 사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사실 이것도 이 두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쉽게 풀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사코 이 두 사람도 그 사건은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했어요. 게다가 둘 중에 하나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 당시에 알리바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제외를 하는데 이 씨는 여전히 좀 미심쩍었던 게 그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에 이렇게 역과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씨가 버스를 운전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고, 게다가 이 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한번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을 벗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사건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 두 번째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일단 남았습니다. 세상에, 저건 미제 사건이군요. 자, 박 변호사님, 일단 1차 사건 그 두 놈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 살인죄죠. 돈을 뺏기 위해서 강도를 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되고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범행을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우발적이지 않다. 흉기라든지 수사기관의 증거를 봤을 때는 계획적인 증거라고 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계획적 강도살인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피해자가 그냥 아니까 만약에 보내주면 나중에 신분이 노출될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헛기침 하면서 범행 신호를 미리 짰던 거 봤을 때는 아주 계획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고요. 대법원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지만 거기서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기징역.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교차로를 지나던 두 차량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 차량은 제자리에 멈춰 섰는데 부딪힌 또 다른 차량은 빙글빙글 돌다가 그만 전봇대까지 들이받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닛부터 차 문까지 다 박살이 난 모습이죠. 이 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서 여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숨진 여성들의 남편과 딸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네요. 네, 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의 원인, 술이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가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SUV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 테스트 받을 정도로 아주 무사했고요. 높은 알코올 수치가 나와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지는 살았군요. 남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필이면 사고 당일에요. 가족 모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살인 혐의까지 더해져서 기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약국 한 구석에서 두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여성은 울고 있고요. 남성은 그런 여성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주 다정하게 달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남성, 약국 직원이 건넨 봉투를 들고요. 이 여성과 함께 약국을 나섭니다. 왜 싸워? 왜 여자를 울렸어 또? 여성이 눈물을 흘린 이유, 바로 이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스윗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무시무시한 무장강도였습니다. 에? 계산을 기다리던 여성 뒤로 천천히 다가와서요. 총을 꺼내 들고 은밀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약국 직원에게도 당연히 있는 현금 다 꺼내달라고 협박했고요. 뭐야 이거? 이런 상황에 놀란 여성이 눈물을 보이니까 이 강도는 여느 강도답지 않게 이 여성을 아주 부드럽게 또 달래줬던 겁니다.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약국에 있던 현금 다 챙겨서 여성까지 데리고 나간 강도는 이거 차에 태워 왜? 이 여성의 차까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조금 친절했지만요. 강도는 강도였던 겁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차를 추적해서 강도의 뒤를 밟았는데 차는 인근에 버려져 있었고 이 강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상당한 녀석이네요. 다시 미국 가보시죠.
자, 이곳은 공항입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린 이 여성이 아동 인신매매범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자, 그곳에는 여성과 유모차 한 대가 보이죠.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We've just gotten a couple calls. Is this your child or? Yeah. Okay. I don't know what exactly is going on, but I guess a pilot was concerned about potential trafficking. You What? Heard? I'm just going based on what He's I my was child. told. Okay. I have birth certificates. I have anything you want to know. Okay. That's crazy. Okay. 자, 항공기 조종사의 오해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와 성도 달랐고 아이와 피부색까지 달랐습니다. 근데 고작 이런 이유로 진짜 아이 엄마를 인신매매범으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황당한데요. 네, 화가 난 아이 엄마는 항공사에 항의를 했는데 항공사 측은 사과는커녕 우리가 신고한 게 아닌데요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 엄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식당의 CCTV 영상인데요. 식사를 거의 마친 듯한 한 남성이 바지에 손을 넣습니다. 뭔가 세게 잡아당기죠. 예, 털을 뽑은 겁니다. 그렇게 뽑은 털을 손에 쥐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그릇에 있는 저거 굴인데 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 굴 위에 그 뽑은 털을 차르르 뿌리고 잘 섞이게 젓가락으로 마구 휘저었던 겁니다. 자, 주변에 떨어진 털까지 싹 정리한 후에 제발 먹지만 마. 네, 식당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이거 나왔어요. 저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식당 주인 전액 환불을 해줬고 남성은 당당하게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할 건 머리털을 뽑든가.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찜찜해서 식당 직원이 CCTV를 돌려봤던 겁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이 남성이 더러운 만행이 딱 잡혀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신고를 했고요. 남성은 파출소까지 끌려가는데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뭐 더러워요. 다 있어요, 진짜. 더러워 진짜. 진짜. 예.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가보시죠. 아빠 독수리가 흩날리는 눈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곧 부화할 알들을 품고 있습니다. 행여나 깨지진 않을까 또 춥진 않을까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인데요. 한참을 품고 있던 아빠 독수리 위로 엄마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자, 이제 엄마가 품을 시간인데 아빠 독수리 옴짝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기가 애를 키우겠다고요? 그러게요. 그러자 아내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눈빛을 쏘아붙이면서 비키라고 압박을 하는데 새끼들을 더 품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은 못 본 채를 합니다. 아내는 점점 더 밀착해서 발톱으로 은근슬쩍 밀어내고 결국 남편을 둥지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동육아. 네, 부부싸움에서 밀린 남편은 화내기는커녕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먹이를 물어온다고 하네요. 서로 자기 새끼들을 품겠다고 투닥이는 독수리 부부의 모습에 누리꾼들 이게 진짜 부모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만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7시 50분, 하지만 내일은 저녁 6시 30분. 내일이 저녁 6시 30분에 하는 마지막 사건만장이 될 것 같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사반 실업 부드러운 남자 김은배는 매주 금요일에 가족 여러분을 만납니다. 기억하세요. 사반 실업공.